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중국에는 칭다오라는 도시가 있지요. 이국적인 정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즐겨 찾는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우리가 즐겨 마시는 칭다오 맥주로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 역사가 무려 100년이 훌쩍 넘습니다. 과거 독일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맥주 산업이 발전했다는데,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칭다오의 맥주 산업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역사적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수성가에서 부를 일군 사람들을 보면 저마다의 성공 비법들이 하나씩 있기 마련이지요. 성공한 부자들을 찾아보고 그들의 생각을 연구하면서 부의 원리를 제시한 책들이 좀 있는데,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부를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를 다룬 Well Thinking이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원래 맥주 하면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넘어온 맥주도 꽤 즐겨 마십니다. 칭다오에서 독일 자본으로 맥주 산업이 시작돼서 한때는 일본이 운영권을 갖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뒤늦게 중국 자본의 소유가 됐다는데,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칭다오의 맥주 산업이 발전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맥주를 사랑하는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칭다오가 청도라고도 한때는 불리던 곳이죠? 청도가 이제 우리 발음이고, 예. 중국식 발음이 이제 칭다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불러주자라고 해서 칭다오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은 연태라는 이름도 우리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옌타이. 예, 발음 좋으시네요. 약간 감사합니다. 이게 예. 이제 이 옌타이가 이제 중국 발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도시의 이제 한자 표기로 하면 연대예요. 예. 그러니까 연기할 때 연자와 이제 받침 대자인데, 그걸 어느 순간 누군가 이제 이 옌타이를 우리식 발음으로 이제 연태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중문학과에서도 가끔씩 지적을 해요. 원래 발음대로 연대로 하자. 아, 연대면 연대고 옌타이면 옌타이지. 연태가 뭐냐? 연태는 이상하다. 그러면 청와대가 아니라 청와태고, 대만 또 태만이라고 해야 돼요. 받침 대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대 또는 옌타이로 하자. 아하. 캠페인 아시죠? 손경제에서. 연태 고량주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연대 고량주든지 아하. 옌타이 고량주든지. 그런 또 짧은 상식.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살짝 아는 척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얇은 상식 좋아합니다. 그렇죠. 나 바빠서 잠깐 갈게. 일단 그 칭다오가 맥주로 유명해진 거는, 네.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자본이 시작을 한 건 맞아요. 그럼 하필이면 왜 독일 자본이 그 수많은 중국 도시 가운데서 칭다오에 들어가게 됐냐? 하필이면. 칭다오가 100년 전만 하더라도, 100년? 한 150년 전만 하더라도 꺽꺽 갈매기만 살던 조그만 어촌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왜 슈마 중국 자본이 들어갔냐?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독일 자본이 들어간 이유가. 그 모든 역사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게 있는데, 그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1894년 청일 전쟁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 청일 전쟁은 말 그대로 말이 청일 전쟁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지 않습니까? 예. 청일 전쟁이.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청나라가 박살이 납니다, 일본에게. 그래가지고 일단 그 강화 조약을 시모노세키에서, 그 중국에서는 이홍장이 건너오고, 예.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와가지고 시모노세키에서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 드렸나요? 청일 전쟁 강화 조약을 하필이면 도쿄도 아니라 왜 시모노세키였나? 보통 이제 이긴 쪽의 나라에서 합니까? 이긴 쪽 나라 수도에서 보통 도장을 찍지요. 너희들이 와라. 너희들이 와라. 그럼 기본 상식적으로는 네. 도쿄, 이전에 에도로 네.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저 구석에 있는 시모노세키로 왜 왔을까? 너희들은 도쿄에 올 자격도 없어, 이 친구들아. 그런 뜻일까요? 더 심하시네요. 그런 뜻이었어요? 아니, 아니요, 왜 시골에서 했을까요? 당시 이제 일본 측 그 대표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였는데, 예. 이토 히로부미 집이 시모노세키였어요. 아, 그냥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으로 와라. 일단 거기서 1차로 중국이 굉장히 자존심을 상했다고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예. 시모노세키에 오더라도 보통 시모노세키에 있는 관공서에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네. 보고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보고. 왜냐하면 그 이토 히로부미가 또 보고 매니아였거든요. 자기 단골 식당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멸감을 주는 의전이었네요. 그렇죠. 슌판로라고 해서 지금도 있는 보고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슌판로 1층에 가면 2층부터는 료칸 그 숙박시설이고 1층에 가면은 보고집이 있고 네. 거기에 한 테이블을 유리 케이스로 딱 보관을 해둔 곳이 있어요. 아, 그게 시모노세키 조약이 있었던 그 거기 테이블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세상에. 하여간 청나라가 뭘 토해내냐면 첫 번째는 뭐 우리가 국사 시간에 늘 배운 것과 같이 청나라는 오늘부터 조선에서 손 떼라. 이게 1번이었고 두 번째는 타이완, 대만을 일본에게 넘긴다. 그때부터 타이완이 일본 식민지였거든요. 예. 세 번째가 뭐였냐면 요동반도를 지금 운전하시는 분 빼시고 잠깐 지도 보시면 압록강 위에 신의주 위쪽으로 서쪽으로 길게 뻗은 예. 요동반도를 청나라는 일본에게 넘긴다. 이거였어요. 예. 좋다. 어차피 청나라 우리 졌기 때문에 다 넘긴다 해. 넘겼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나라가 있었거든요.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왜요? 네? 왜? 러시아가. 우리 시베리아 관통 철도 뚫어가지고 만주 철도를 우리가 건설해야 되는데 지금 요동반도를 일본이 후루룩 짝짝 드시면은 우리 철도 건설에 약간 차질이 있을 건데 저러면 안 되겠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철도였어요?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철도요. 그럼 가는 길에 요동반도를 거쳐갑니까? 그러니까 요동반도가 만주까지 다 포함하거든요. 그렇겠지. 사실 요동반도를 준다고 하면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주는 건지가 참 모호했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렇죠. 요동반도와 일단 압록강, 두만강 이북은 다 일본에게 넘긴다 이거예요. 그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땐 우리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야 되는데 저러면 안 된다. 거기서부터 요동반도부터 그 위쪽 북쪽은 다 일본이 가져가. 예. 그래서 러시아에서 일본에게 연락을 해요. 뚜루뚜루 너희들이 지금 꿀꺽 먹은 요동반도 다시 청나라한테 토해내라고. 일본한테 전화해서 러시아가 전화는 안 했겠죠. 예. 그래가지고 예. 일본도 황당한 거예요. 아니 우리도 피를 흘려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얻은 땅인데 이걸 왜 돌려주냐고. 그래서 노 해요 처음에는. 네. 일본 당연히 그렇겠죠. 러시아는 이것 봐라 이것들. 우리 러시아 혼자 하면 너희들이 안 듣는다면 어이 동네 친구들 다 붙어봐봐 해서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요. 잠깐만 우리 러시아 좀 도와달라고. 같이 세 나라가 일본에게 압력을 넣자. 돌려주라고 전화 한 통씩 해라. 한 통씩 때려라. 뚜루뚜루 야 이힐리비히 메르시 볶음 한 거예요. 네. 다 있는 말이죠. 네. 일본 측 입장에서 봤을 땐 그때 이제 그 회의를 했다고 해요. 어떡하냐 이거. 우리도 갓 청일 전쟁을 끝난 상태에서 러시아 한 나라와 전쟁을 벌이기도 벅찬데 유럽 열강 세 나라와 동시에 우리가 전쟁 수행이 가능한가? 당시 일본은 이제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사무라이 정권이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전쟁에 관련된 판단은 굉장히 정확했어요. 객관적인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세계 정세를 잘 읽었군요. 그렇죠. 전쟁에 관해서는. 주판을 튕겨보니까 이건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쟁이다.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연합해서 오면 우리가 싸우면 100% 진다. 네, 일단 오기가 어렵긴 할 텐데 멀리 돌아와 봐야 되니까. 그렇죠. 참 멀긴 먼데 일단 오면 수습이 안 된다. 그렇죠. 말씀 잘했어요. 네. 나중에 1905년도에 이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진 이유도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러시아에 싸움 잘하는 함대가 저쪽 유럽 쪽에 있는 바람에 그 발트해라고 그 스웨덴, 핀란드 이쪽 스칸다나비아 반도에 있는 거 발트 함대가 그 당시 전 세계 최강의 함대였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걸 대한해협까지 보내야 되는데 7개월 걸렸다니까요. 배가 오는데. 너 거기 가만히 있어. 그런 다음에 7개월 동안 딱 기다려 너희들. 확 그냥 기다려. 7개월. 힘들죠, 사실은. 힘들죠. 희망봉 돌아서 인도양 지나서. 하여간 다시 돌아와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우리 진다. 그래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본이 요동반도를 다시 옛다 가져가라. 돌려줘요. 청나라한테 돌려줘요. 러시아 신났죠. 야, 전화 한 통이면 되네. 그러니까 뚜루뚜루. 이제 청나라 너희들도 우리한테 뭐 좀 줄 때가 됐는데 줘야지. 러시아 너희들 뭘 원하나 해. 우리는 원래대로 그 만주 철도 부설권을 달라. 가져가라고. 그래서 러시아는 원하는 거 가져가요.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철도를 놓는데
그 철도가 중국 땅을 지나나 봐요? 그렇죠. 만주 내에 철도 부설을 아. 할 수 있는 권리를 러시아한테 줘요. 줘라. 가져가라. 근데 참 러시아도 너무한 게 그 철도 부설권만 가져간 게 아니라 아예 만주를 다 먹어버려요. 특히 그때 여순항이랑 예. 요런 그 요동반도에 있는 항구를 러시아 군항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아, 거기에다 함대 배치해 놓고 함대를 배치해 놓고.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건달이 들어와 가지고 네. 땅을 뺏어갔는데 다른 건달이 들어와서 또 가져간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제 프랑스도 좀 머쓱하지만 우리는 뭐 한 건 별로 없지만 우리도 전화 한 통 했는데 그래도 뭐 없냐? 쑥스럽지만 좀 달라고. 뭘 원하냐? 네. 저기 홍콩 옆에 있는 광저우란 도시 앞에 있는 광저우만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아, 가져가라고. 아. 이제 독일이 남았잖아요. 예. 아, 이거 이 힐리베이드 시작한 아우토반 우리 돈 뭐 없냐? 그랬는데. 뭐 원하냐고. 네. 당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뒤늦게 이 서구 열강 가운데서 뒤늦게 식민지 건설을 하던 상황이었거든요. 부동항이 필요했어요. 얼지 않는 항구. 극동 지역에서. 야, 지도 가져와라. 극동 지역에서 얼지 않는 부동항이 어디가 좋은가 한번 골라봐라. 해서 딱 처음 고른 데가 어디였냐면 산동반도의 옌타이였거든요. 예. 여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동반도에서 옌타이는 그 산동반도 북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즉 이미 러시아가 차지한 여순항이랑 바로 코앞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러시아 자극할 수 있다. 우리가 연태를 부동항으로 우리가 달라고 하면 산동반도가 참 좋긴 좋은데 북쪽에 있는 연태 말고 남쪽으로 있는 다른 도시 없냐? 다른 지역? 그러면은 여기 할까요? 여기가 어딘데? 칭다오라고 하는데 그땐 교주만이라고 했거든요. 네. 사람이 아무도 안 산지만 여기가 우리가 부동항을 건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다. 여기 주십시오. 중국 입장에 봤을 땐 휴 다행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갈매기밖에 없는 아무도 안 사는 땅이니까 5천 달라고 하니까 독일 사람들 참 검소한 것 같아. 옛다 가져가십시오 해서 칭다오를 그때부터 이제 독일이 조차를 해버려요. 네. 많은 독일인들이 건너갔는데 아시다시피 독일인들은 맥주 없으면 못 살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마시려고 칭다오에 맥주 공장을 건설을 합니다. 일단 맥주부터 있어야 된다.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독일인들이 맥주를 좋아할까? 뭐 습관이죠. 뭐 한국인들 김치 먹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네. 그렇다기보다 그 지중해에 가까운 우리가 알고 있는 라틴 문화권에서는 이제 포도주 와인을 마시고 게르만족은 이제 맥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포도주 와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성이 강해요. 이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포도를 생산하려면 기온이 높아야 되고 강우량이 어느 정도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딱 네. 지중해성 기후거든요. 그리고 포도는 금방 상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생산해서 한 지역에서만 마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술 가운데서 정말 독특하게 지역성, 보르도 와인, 쌍파뉴, 뭐 샴페인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특성화돼 있는데 게르만족이 살고 있던 당시 게르마니아는 예. 그러니까 지금의 독일과 체코 북쪽이죠. 일단 비가 안 와요. 추워요. 포도가 안 자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석회가 많기 때문에 그냥 물 마시면 배탈 나고. 그래가지고 뭘 만드냐면 또 보리가 잘 자랐거든요. 이거 가지고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뭐 대체품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맥주였거든요. 아하. 그래서 나중에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밀어내고 네. 지금의 독일과 프랑스를 건설하면서 자기네들은 이제 맥주 음료수가 됐는데 그게 지금까지 건너온 거가 되는 거죠. 이왕 그 음식의 역사 말씀드리는 김에 예. 꿔바로우 좋아하시나요? 꿔바로우가 어떻게 생긴 거죠? 예쁘게 생겼죠. 탕수육 비슷하게 한 건데 조금 더 납작한 그겁니까? 맞습니다. 아. 꿔바로우와 탕수육의 차이점을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예. 그 조리법이 하도 다양해가지고 이건 탕수육이고 이건 꿔바로우다라고 우리가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 다 서구 열강 때문에 탄생한 음식이에요. 그 역사가 길지가 않아요. 왜 서구 열광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일단 그렇죠? 탕수육. 예. 그 1842년 난징 조약 그 아펜 전쟁 끝난 다음에
영국이 드디어 홍콩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네. 홍콩을 차지한 다음에 이제 영국인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갔어요. 기겁을 했대요 처음에. 음식이 입에 안 맞아가지고 향신료 때려가 들어간 음식 먹다가 우와 이걸 어떻게 먹냐고. 그래서 우리들이 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라고. 아하.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광동 지방 사람들이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달콤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좋아할 것 같다 해서 식초와 설탕이 들어간 달콤하고 쌉쌀한 음식을 만들어냈어요. 고기를 가지고. 예. 요걸 한번 먹여보자 해서 만든 게 당초육이라는 음식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설탕 당자에 식초 초자, 고기 육자. 쉽네요. 예. 당초육. 이 당초육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우리가 발음을 좀 정리해야 되는 것이 당초육의 중국식 발음이 당추로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당추로우로 하든지 당초육이라고 하든지 예.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짬뽕이 돼가지고 탕수육이 되고. 탕은 거기까지는 중국 발음 따오고. 그러니까요. 뒤에 거는 그냥 우리가 대충 만들어내고. 한자어로 만들어내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요? 그거 뭐 그냥 기왕 썼으니 써야죠. 예. 원래 언어라는 건 그렇더군요. 다들 짜장면이라고 하면 자장면으로 못 돌립니다. 그 돈가스는 아시다시피 순 일본어잖아요. 예. 돈가스라고 해서.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국립국어원에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돈가스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 왜 짬뽕 뭐 이런 다른 일본어는 쓰지 말라고 하면서 돈가스는 그냥 넘어가시냐고. 네. 했더니 답변을 뭐라고 썼냐면은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요. 돼지고기 너비 튀김으로 순화하시면 됩니다. 어쩌라고? 대안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번엔 돼지고기 너비 튀김 치즈로 주세요. 나가! 그렇군요. 네. 꼬바로우로 마무리를 해드리면. 아이스크림으로 불러야지 굳이 얼음 모송이로 만들어봐야 아무도 안 쓴다니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예. 언어라는 것은 뭐 진화하는 거죠. 우리 독일 맥주 얘기해야 되는데 참. 맥주 얘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칭다오에 이제 독일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예. 맥주 공장을 건설했어요. 그들은 그게 우리나라 김치 공장 같이 필수품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칭다오 맥주가 시작이 됐는데 그거를 솔직히 상업화 시킨 건 일본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업화를 시킨 거는. 예. 그러니까 1914년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잖아요. 네.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에 이제 그 신경이 팔렸을 때 당시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은 독일과 맞서 싸우던 동맹국이었어요. 예. 영국과 동맹국이요. 그래서 어차피 독일은 질 것 같다. 독일 식민지인 칭다오를 우리 일본이 접수하자 해서 1차 대전이 진행되던 1914년도에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칭다오를 무단 점령을 해버려요. 독일인들이 있는데도. 그렇죠. 그리고 28년 동안 이제 일본인들이 칭다오를 점령을 하는데 예. 그러면서 거기서 마셔보니까 맥주가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게요. 네. 이거 우리 기술 갖고 들어가가지고 일본 맥주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 브랜드 알고 있는 삐삐 기삐삐 맥주가 그때부터 탄생을 한 거예요. 그게 중국에서 넘어간 독일식 맥주예요. 그렇죠. 일본도 그 칭다오에 있던 독일 시설, 독일 공장 시스템을 가지고 거기서 맥주를 만드는 법을 배운 거죠. 예.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중국이 다시 이제 그 중국 정부가 인수를 해가지고 네. 그 중국 칭다오에 가시면 중국 청도 맥주 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네. 50위안을 내고 들어가시면은 각종 그 맥주를 다 맛볼 수가 있어요. 네. 원래 독일인들이 만들었던 독일 맥주 방식과 일본인들이 만들었던 일본 맥주 방식, 네. 그리고 현재 중국 맥주의 방식 세 가지 맛을 다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가보시라. 저와 함께 투어 가실래요? 네. 는 이야기까지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선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 2부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뵙죠. 다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가장 큰 관심이겠죠. 서점에 가보면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책들은 유행도 없이 늘 항상 쏟아져 나오고 있더군요. 그만큼 부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항상 뜨겁다는 방증일 텐데 오늘 같이 읽어보실 책, 이 책도 아마 그런 부류에 속하는 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좋은 책 함께 읽는 체크리스트 코너에서는
웰싱킹이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살펴보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웰싱킹이 무슨 뜻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 웰이 WELL, 그러니까 뭐 잘한다, 뭐 잘, 뭐 이런 뜻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웰스하고 think를 붙여서 TH가 이제 연음되니까 그냥 well thinking 이렇게 해놓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에 대한 생각, 부에 대한 생각, 부자가 부자 되기 되는 위한 생각, 생각, 뭐 돈 생각, 뭐 이렇게 다 풀이해도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을 쓴 사람이 켈리 최라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프랑스랑 유럽에서 네. 켈리 델리라는 요식업을 통해서 좀 큰 부를 이룩한 분이고, 켈리 델리. 예, 켈리 델리라는 델리라는 거 보니까 무슨 뭐 소규모 음식점, 뭐 식료품점 이런 건 그렇습니다.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마트 안에서 즉석해서 스시를 만들어주는 뭐 이런 컨셉으로 해서 굉장히 히트를 쳤고요. 스시를 만들어 파는데 쇼핑숍이군요. 그러니까 마트 안에, 그렇죠. 백화점 안에. 네, 이렇게. 보통은 이제 마트에 가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음식들을 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즉석으로 만들어주는 약간 신선하다, 그리고 음. 맛이 있다, 이런 컨셉으로 굉장히 성공을 한 사업가고, 이 사업가가 자기의 성공의 기반이 되게 했던 생각들, 사고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웰싱킹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특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끔은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를 바라보는 것도 네. 뭐 도움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려운 책들 보다가 좀 쉬운 책, 뭐 쉬어간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류의 책들이 꽤 있죠. 그리고 대개는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루고 나면 네. 그게 꼭 뭐 자랑하고 싶은 욕망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보통은 이런 내가 이제 하면서 이런저런 거 배운 걸 좀 세상에 알리고 싶어지는 모양입니다. 그 경지에 안 가봐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에서도 그렇고 부라는 걸 어느 정도 쌓으면 막 가르쳐주고 싶은 이 너그러운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렇게 부를 이뤘는데 여기서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라는 게 방법이 있다라고 켈리 최는 주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마치 우리가 운전 연습 열심히 하면 운전 잘하게 되는 것처럼 부라는 것도 잘하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 방법을 너무 알려주고 싶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부라는 게 열심히 한다고 이루어지나?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행운의 부를 얻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한순간에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망하는 꼴도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면 야 무슨 부라는 게 열심히 한다고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여기서 보면 이 켈리 최라는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100명에 넘는 이른바 그 갑부들의 삶, 그다음에 그들이 써놓은 책, 그리고 강연, 그다음에 인터뷰 이런 것들을 꼼꼼히 다 보면서 나름 분석을 하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자기는 그 사람이 했던 길을 그대로 걸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부가 쌓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정답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뭐 우리도 한번 해보자. 나 한두 개 정도는 할 수 있겠어 하면 또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고 하니 네. 드러나 봅시다. 뭐 이런 딱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뭐 어떻게 하면 부자가 좀 된답니까? 준비가 좀 되셨습니까? 예. 일단 마인드 장착. 네. 일단은 이분이 프랑스 기반으로 사셔서 그런지 프랑스 말로 부자에 대한 르상티망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르상티망이 뭔지 아시나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예.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책에 나온 데 보면 약자가 강자에게 품는 증오, 복수, 뭐 질투, 분노 같은 게 뒤섞인 감정을 르상티망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독일 철학자 니체가 제시한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존재하죠. 주변에 갑자기 돈 많이 번 사람들, 네. 부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시기 질투의 시선도 있고요. 딱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 뭐 편법 이용해가지고 돈 벌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한편에는 나는 돈보다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스스로를 예. 뭐 약간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그죠. 네. 정당화시키는 거죠 스스로를. 그러면서 그런데 나는 많은 분들이 그렇죠 뭐. 네 예. 그렇게들 하는데 이런 르상티망 부자에 대한 르상티망을 아예 버려라.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부라는 게 좋은 거고 저 사람이 이룬 부를 내가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당신의 목표를 확실하게 돈으로 세워라 그냥. 왜 우리는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명확하게 돈을 벌겠다.
부를 나는 이루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다만 우리가 부라는 개념을 조금 확장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내가 아는 부자들은 돈만 모은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고 균형이 맞춰진 삶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더라. 그러니까 가족들의 생활이라든지 네. 주변의 생각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균형적인 삶을 사는 게 부니까 우리가 그 부의 개념을 조금 확대하고 명확하게 나는 부를 원한다라고 마음속에 갖고 있자 이런 얘기를 먼저 하죠.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기는 하면서 부를 이룬 사람들에 대한 뭐 부정적인 생각도 같이 갖고 있고 예, 여기서는 르쌍띠망이라고 했던. 네. 또 갖고 싶은 욕망도 있는데 또 말할 때는 또 그게 뭐 세상의 전부는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노력하다가 큰 노력을 안 하고 저희가 실패할 때마다 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건강이 중요해. 또는 예. 그런 식으로 저희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최고의 노력을 다 안 했다는 얘기일 수도 그럼 있고. 이분은 확실하게 내 마음조차도 내가 스스로 속일 수 있을 만큼 네. 목표를 정해라라는 겁니까? 그게 근데 중요해요. 마음이 어떤지 돈은 여기서는 이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잠재의식이 나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 잠재의식 자체가 부를 원한다라고 계속해서 인식을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도 모자라는데 네. 꼭 이게 내 인생에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게 잘 안 온다는 뜻인가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행동하는데도 그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내 자신이 목표가 부라고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행복을 하기 위한 기반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나의 성공을 가기 위해서 내가 부를 원한다라고 하면 잠재의식 속에 그걸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은 이 책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기본이에요. 마음가짐은 그렇게 해라. 네네네. 여기까지는 뭐 새로운 것도 없고 그게 뭐 중요한가 싶은 생각은 들고 네. 뭐 마음가짐 하는 거야 쉽지 뭐. 저는 아예 리쌍트망이 없습니다. 네.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젊은 분들 중에는 그 르쌍띠망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부우 축적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지 않습니까? 다음 어떻게 마음가짐은 그렇다 치고 뭐 비교적 쉬운데 네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써 있나요? 이것도 뭐 제가 말씀드리면 뭐 그것도 다 아는 건데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돈을 번다는 게 우리가 흔히 돈을 모은다라는 개념으로 출발을 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네. 거를 조절하는 게 1번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라는 게 내 소득이 불어난 만큼 소비는 따라서 지출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내 소득이 좀 늘어날 것 같으면 미리 그걸 지레짐작해서 소비를 더 늘린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의 소비를 컨트롤하는 게 1번일 거다. 그래서 소비를 컨트롤해서 실제로 내가 쓰는 돈과 나가는 돈에서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지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그걸 불려나가고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의 흔히 말하는 목돈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본인은 아직도 이분이 지금 유럽의 11개국에 매장은 한 1200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연간 매출 6천억 우리 돈으로 한 6천억 원 정도를 올린다라고 하는데 네. 매달 자신의 순자산을 본인이 직접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돈 말고 실제로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과 나가는 돈 그러면서 지출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벌이가 는다 그래서 지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항상 나가는 지출 정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그 못 만드는 분하고도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네네. 듣다 보면 저분은 이젠 충분히 멋진 몸이 만들어져서 이제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먹고 야식도 매일 드셔도 될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분의 생활 습관이 저보다 더 깔끔하고 나은 맞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건강에서도 있듯이 네. 절대 뭐 음식들 잘 가려서 먹고 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쵸. 돈이 많던 적던 간에 네. 지출을 통제하는 습관은 이걸 항상 장착하고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들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뭔가에 대해서 저희가 방심하는 순간 그와 관련된 것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건강이 대표적일 거고요. 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들어오는 시스템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소비를 하게 되지만
나가는 돈을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엔 이것도 같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렇겠죠. 항상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죠. 그리고 비싼 취미 함부로 갖지 마라. 아니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가끔 한 번씩만 수입이 늘어나서 네. 자가용 비행기를 하나 샀다고 쳐요. 늘어나셨잖아요, 실제로. 그 정도는. 네. 그런데 네, 그러고 나면 제가 얼마를 벌어도 쪼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저는 부자는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매일? 그 이유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가용 비행기 때문인 네네. 거라서 들어오는 수입에 맞춰서 계속 지출을 늘리면 이거는 끝이 없다. 네. 그 얘기 같은데 이미 아는 얘기였어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수많은 부자들을 분석해 보니까 어차피 한 사람이 노동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더라. 그리고 대부분의 부라고 칭할 정도의 재력을 갖추려면 대부분 돈이 벌어들여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부를 갖췄으니까 우리도 결국엔 돈 버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서 말한 지출에 달려 있는 거, 지출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쪽에서 노동을 통해서만 버는 게 아니라 새로운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큰 부는 창출되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가져달라라고 주장을 하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을 갖추라는 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월급만 받아서는 예. 이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월급을 받아서 내가 큰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CEO가 되거나 아니면 진짜 인센티브를 많이 월급을 받는 많이 받아야 되는 예, 아주 정말 많이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내가 더 큰 부를 만들려고 하면 사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부를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 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부동산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주식 투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일은 안 하지만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임대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당신이 그걸 하고 싶다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아야 되고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같이 하죠. 내가 1년쯤 그냥 어디 섬에 가서 혼자 살다 오더라도 네.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돈, 맞습니다. 내 루트를 만들어라. 그게 뭐든 간에. 네. 그렇군요. 그것도 뭐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다만 그거를 올해 안에 꼭 2개 이상 만들어야지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앞서 이제 제가 잠재의식을 굉장히 이분 그 켈리 체라는 분이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 좋지. 근데 뭐 모르는 건 아닌데 잘 안 되라고 하거나 아니면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안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은 목표를 아예 명확하게 세워라.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될 거면 얼마의 부자가 될 건지 나는 100억 원대 부자가 될 거야. 예를 들면 네. 규모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회사를 어떻게 만들 거야라는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세우고 그거 수치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으로 아예. 네. 그리고 언제까지 할 건지도 계획을 세우고 그러고 나면 내가 적어도 5년 내에 뭐 10년 뒤에 내 100억 원대 부자가 될 거야. 네. 그러면 5년 내에는 어디까지 벌어야지? 그러면 다시 또 뭐 1년 내에는 어디까지는 가야지? 그럼 목돈을 언제까지는 만들어야지? 그러면 내가 거기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하나하나 밟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예 끝에 목표점이 없고 10년 후에는 나는 네. 이 정도 부자가 되어 있으면 불명확하거나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예 확신을 못 갖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막연할 수도 있는데요. 이분은 자기는 그걸 세워서 다 달성했다라고 이분은 주장하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되더라. 해보니 되더라. 그러니 같이 해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책이. 그래서 성공한 분들이 참 대화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네네네. 나는 되는데 왜 당신은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참 대화를 더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은 그래서 그냥 이제 박수를 쳐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재의식이나 행동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아기 코끼리 실험 예를 여기서 이 책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린 코끼리의 발을 말뚝을 박아서 묶어 놓으면 네. 이 어린 코끼리가 움직이다가 이 말뚝에 발이 걸려 있으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예. 그게 습관이 돼서 덩치가 커진 그 어른 코끼리가 돼도 그 말뚝에서 발을 안 뺀다는 거예요. 힘주면 무조건 빠지는데. 이제는 어른이 돼서 괜찮은데. 네.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잠재의식 속에 자기는 이 발이 묶여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계속 자기 잠재의식 속에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시각화해서 뭐 10년 뒤에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을 거고 이런 걸 매일 아침마다 본인은 떠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자기 실제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반복하는 운동과 행동, 그다음에 목표를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을 습관화하라고 얘기하죠. 그렇군요. 뭐 새롭거나 뭐 그런 얘기는 아닌데 네네. 당연히 옳은 얘기들이 있네요. 그래야 될 것 믿져야 같긴 본전 해요. 한번 뭐 계획도 세워보시고 실제로 글로도 써보시고 한번 참 잘 해보려고 안 되죠. 노력해보시는 것도 예. 의미 없는 행동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어떤 얘기들이 좀 들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가 주변에 선언을 많이 하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선언하라는 얘기는 일종의 떠벌리라는 얘기하고 비슷하거든요. 내가 100억대 부자가 되겠어라고 막 떠들고 다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그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게 하기 때문에 자신을 독려하고 노력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 그래서 최근에 뭐 SNS나 이런데 내가 뭐 몇 킬로를 감량하겠어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보여주고 공유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게 일종의 선언의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언을 많이 하고 선언을 많이 할수록 성과가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실험이 있었다고 해요. 캘리포니아주의 도미니칸 대학교에서 5개 그룹을 나눠서 성취도 조사를 했는데요. 목표를 글로 쓰고 뭐 두는 그룹, 그다음에 글로도 쓰지 않는 그룹, 그다음에 글로 쓰고 선언한 그룹, 그다음에 글로 쓰고 지인들에게만 얘기한 사람, 뭐 아니면 그냥 보이는 사람마다 다 얘기한 사람, 뭐 이렇게 네. 해서 5그룹을 나눠서 해보니까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막 다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성취도가 훨씬 높았다라는 조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작은 목표라도 달성하고 싶으시면 네. 좀 부끄럽더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거 한번 해볼 거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네. 뭐 제가 조만간 이진우 진행자 자리에 앉을 거야.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라는 거죠. 아주 뭐 그렇게 재밌는 사례이긴 한데 실제로 네. 내가 어떤 뭔가를 성취하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가벼운 도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대요. 네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까지도 갖고 있는데 저 친구가 뭘 필요로 하는지 그거를 모르거나 지레짐작하거나 하면서 그게 서로 미스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짐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요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런 거를 노력하고 있어요라는 걸 수시로 괜히 주변에다 알리면 그럼 저 친구 저거 한다는데 이걸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라는 네네.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요. 네. 예. 도움을 요청하는 걸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노력을 더 가속화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많이 맞아요. 얘기하고 다니십시오. 그래야 좋을 것 된다는 같습니다. 거. 네. 예. 벌써 지금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제가 하고 싶습니다라는 이 저 선언했지 내용을 않습니까? 벌써 수많은 PD님들이 다 들어서 김치형님 이렇게 또 수첩에다 적어놓으셨을 거예요. 예.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